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풍산의 동축반전 지능형 자탄이 원래는 무인기 탑재용 무장이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은 풍산의 동축반전 지능형 자탄이 어떤 무인기에 탑재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형 하필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북한 무인기 사태 이후에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에 방문했을 때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대통령에게 보여준 무인기가 바로 이 녀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기는 솔직히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무인기는 단순하게 적 레이더의 RF 신호를 추적해서 적 레이더만을 파괴하는 물건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제는 이 녀석에게 레이더 공격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필하는 물건이 뭔가요? 일종의 배회폭탄이지 않습니까? 적 영공에서 낮은 속도로 비행을 하면서 머물다가 적이 레이더를 켜면 그걸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무기도 배회폭탄이긴 합니다. 문제는 이 녀석은 단순하게 적 레이더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된 목표는 적 장사정포와 그리고 적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무인기에는 배회폭탄치고는 상대적으로 뛰어난 광학 장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인기는 기본적으로 10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솔직히 이건 거의 추정치이자 최소 비행시간입니다. 이 사업도 기밀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정확한 재원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인기에 풍산의 동축반전 지능형 자탄이 탑재됩니다. 이 무인기는 기본적으로 총 6발의 풍산의 지능형 자탄을 탑재하는데요. 이리 탑재하는 이유는 북한의 장사정포의 한 개 포대의 구성이 6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무인기는 단 한 대로 북한 장사정포 한 개 포대를 전멸시킬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북한의 장사정포보다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공격에 더 중점하고 있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 녀석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무기라고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정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6개의 지능형 자탄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각각의 개별 목표를 공격할 수도 있고 심지어 상대적으로 대형 목표가 있다면 자탄이 아니라 무인기 스스로가 자폭 공격을 해서 적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AI를 통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단한 게 이 무인기는 이걸 우리 군에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공격했을 때 그 공격이 성공을 했는지 실패했는지도 바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무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무기가 실질적으로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무기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해서 2017년까지 스텔스 UAV 전술 타격체계 연구라는 연구를 통해서 이미 개념 연구가 끝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응용 연구까지 끝낸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개발은 이미 거의 끝난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아직도 양산이 안 되었을까요? 그건 군이 작전 개념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 무기의 도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작전이 어떻게 변경되었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북한이 원래는 평양 원산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운용하다가 우리의 정찰 자산이 확충되자 지금은 이동식 발사대를 후방으로 옮겨서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이동식 발사대를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하고 있고 특히 동해안 쪽의 산악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어서 이 무기로는 공격이 힘들다는 겁니다. 당장 이 무기의 비행고도는 3에서 4km에 불과했고 그리고 무인기를 통제하는 통제소가 후방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까지 도달하기에는 통신거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무기는 내연기관을 사용한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기체이기에 목표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가 아니라 북한의 장사정포를 목표로 하면 될 것 아니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장사정포도 지금 구경을 300mm나 400mm로 늘려서 사거리를 대폭 올렸기 때문에 휴전선에서 100km 이상 떨어져서 배치할 수 있어서 장사정포의 공격에도 적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체 무인기 통제소를 어디에 설치하기에 이 무인기의 통신거리가 휴전선 이북으로 100km도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보통 고도 4km 정도로 비행한다면 통신의 도달거리는 400에서 500km 정도 됩니다. 대체 통제소를 어디다 설치하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 무인기의 도입을 거부하려는 군의 억지 주장입니다. 우선 북한이 300mm급 이상의 방사포를 개발했다고 해도 여전히 북한 장사정포의 주력은 240mm 방사포이고 이 240mm 방사포는 보통 휴전선에서 4에서 50km 이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기 통제소를 안전을 위해서 후방에 두는 것과 상관없이 휴전선 가까이에 통신중계소만 설치를 하면 무인기 통제소가 후방 어느 지역에 있든 상관없이 북한 지역으로 4에서 500km 안까지 통신이 도달합니다.
실제로 고도사에서 5km 정도에서 주로 비행하는 터키의 바이락타르도 중간에 통신 중계소를 활용해서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목표에 대한 공격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트집 잡기에 불과합니다. 통신을 연장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군단급 무인기를 활용해서 통신중계용 무인기를 개발 중이고, 이 통신중계용 무인기를 활용하면 북한 지역 거의 대부분을 통신 가능 범위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제가 전에 우리나라도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비슷한 저궤도 통신위성을 올릴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궤도 통신위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통신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성 안테나를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무인기도 얼마든지 위성 통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우리나라에는 소형 무인기를 위한 위상 배열 방식의 소형 위성 통신 안테나를 개발하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통신거리가 짧아서 사용 못하겠다는 건 정말 군의 편협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 군이 왜 이리 훌륭한 무기를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도입을 거부하려 했던 것일까요? 과거 미국에서 배회폭탄을 도입하려 할 때 가장 많이 반대를 한 게 미군의 포병부대들이었습니다. 이 무기가 도입되면 포병에 많은 임무를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포병부대들은 포병이 축소될 것을 걱정해서 배회폭탄의 도입을 반대했던 거죠. 지금의 우리 군의 모습도 그때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무기가 도입되면 우리 군의 북한 장사정포 공격 임무인 대화력전 임무의 상당 부분을 이 무기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겨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부대의 임무도 상당 부분 대신할 수 있고요. 결론은 이것도 항상 그러하듯 밥그릇 싸움인 겁니다. 이런 무기가 도입되면 포방부와 탄도미사일 부대의 축소가 이루어질 것을 걱정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 무기는 미래전에 있어서 필수 중에 필수이고, 갈수록 병력이 줄어드는 우리나라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이 무기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정치적 행보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군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거부한 무기를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방패막이를 세워서 억지로라도 도입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생각대로 되었고요. 대통령의 북한 무인기 대응에 대한 4대 지시사항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버렸기 때문에 군은 더 이상 이 무기의 도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군인 싫든 좋든 이 무기를 무조건 도입해야 하고, 이 무기는 정권 차원의 지지를 받게 되었으므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개발된 것에 머무르지 않고 추가적인 개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군이 더 이상 도입을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군의 불만 사항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할 필요가 있기는 하니까요. 그래서 지능형 자탄의 가망인증을 포기했던 풍산도 다시금 가망인증에 들어간 것이고요. 여러분도 배회폭탄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이 무기는 전쟁의 판도를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이 무기는 단순한 저가의 배회폭탄도 아니고 자폭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닌 복귀 후 재공격 능력도 있고 강력한 스텔스 능력까지 있는 기체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히 강력하지만 여기에 더 능력이 추가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진짜 북한에 보내야 하는 무인기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이미 개발이 끝났기에 솔직히 가망인증 같은 꼭 필요하지 않은 요식 절차를 생략하고 최소한의 시험만 끝내고 양산을 준비하면 양산하는데 1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그리하지는 않겠죠. 더 많은 신기술을 이 장비에 추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북한에 보내야 하는 이유는 이 녀석은 북한에 공격 징후가 있으면 북한에 선제 공격이 없어도 사전에 북한 지역에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북한은 물론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우리가 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북의 주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상공에 매복해 있다가 상부로부터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그와 동시에 북한의 대부분의 이동식 발사대를 전부 파괴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부로부터 공격 명령이 없으면 그 누구도 심지어 미국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게 철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한마디로 이 녀석은 우리 군의 작전 선택의 폭을 대폭 늘려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무인기가 북한에 들어간 걸 정치적 이유 때문에 공개를 하게 되면 미국조차도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미국조차도 이 무인기가 북한에 들어가는 걸 사전에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드는 스텔스 배회폭탄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이 생각했던 일반적인 배회폭탄의 개념조차도 깨는 물건입니다. 배회폭탄이라는 건 단순하게 만들고 싸게 만들고 그래서 스텔스 성능 같은 것도 없고 시커의 성능도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배회폭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녀석은 그런 범주에서 한참 떨어지는 물건입니다. 강력한 센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강력한 스텔스 성능까지 가진 물건입니다. 더욱더 단순하게 자폭 공격만 가능한 게 아니라 스스로 비행이 가능한 6개의 지능형 자탄까지 가진 물건입니다.
솔직히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배회폭탄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물건입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가격도 비싸겠죠. 그러나 이미 정권의 지지를 받는 이상 가격이 비싼 것도 이 무기의 도입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무기는 분명히 미래 전장의 모습을 바꾸어 버릴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미국조차도 경악하게 할 수 있는 이 스텔스 배회폭탄이 미래 전장을 어떤 모습으로 바꿀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